다들 이렇게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오늘 다들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신가요? 어떻게 아시는 같은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없으세요? 우리 두 분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성함이랑 우리가 딴 것도 아니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성함이랑 그다음에 학교랑 과목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말 간단하게 나누고 먼저 시작을 했으면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이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지동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학년을 담임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참여예요. 그리고 딱 제목이 정말 말 그대로 마음에 딱 들어서 완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 있는 공삼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이동입니다. 저도 커뮤니케이션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아동들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간에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 문 밖에 나가면 뭔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왔습니다. 좀 더 창의적인 그리고 아이들과의 좀 더 발전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기 신청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험적인 부분들을 하고 근데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들었던 생각은 여기 안에서 어떤 토론이 일어나도 선생님들이 얻어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시간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봐서 어쩌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이제 교사 선생님들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지금 그룹으로 계시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고 또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좀 위에 이제 그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 문제는 또 여기서 토론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진행하면서 약간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이게 의사소통이잖아요. 자기를 소개했던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근데 선생님들이라 역시 이렇게 자기 소개하시는 게 너무 멋있으신 게 다 눈을 보시면서 내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막 이제 확인하고 발표하시고 얘기하시고 소개하시는 부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선생님들은 손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긴장감이 보이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긴장감이 보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분 남자 선생님들은 다른 분이 이야기하실 때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를 보면서 계속 듣고 청취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뭐냐면 우리가 눈을 마주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는 분명히 듣고 있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 그것이 서로 통해서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커뮤니케어라고 해서 나누다, 전달하다, 참여하다 이런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개체 간 공동의 상징 체계를 통해서 의미를 주고받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다 나타나는 의사 표시, 또 하나는 언어를 비롯해서 몸짓, 표정, 장식, 냄새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사람들 간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 그다음에 구어나 문어 같은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의사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하고 너, 어떤 그 두 개체 간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 상징이란 것을 통해서 같이 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의사소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의사소통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것들을 더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비언어적인 것들을 활용을 더 많이 하세요. 말, 예,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언어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면은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것들이죠.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정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감정을 서로 느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지만 언어적인 표현들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회적 접촉 기능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녕하세요는 물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한지 안 한지 진짜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약간 조금 부드럽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립서비스 같은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립서비스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짓말이다, 그거는. 그런데 언어에는 거짓말과 진실, 이거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한 단어들,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접촉의 기능을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면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수신자는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겠죠. 저게 무슨 의미며 뭘 나한테 전달하는 건지. 그리고 나서 그 의미가 해석이 되면 코드화가 번역이 되면은 다시 말을 하고 그 사람은 다시 듣고 그다음에 발신자도 다시 내적 과정을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런 어떤 소통의 과정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색깔이 파란 부분은 윗표면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자아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표현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이나 비언어적 표현이나 그것들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통체적인 것들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 가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해석을 하게 돼요. 자기 나름의 해석들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빙산의 일각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인정을 하셔야지 더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어떤 좀 부드럽고 좀 진솔된 그런 의사소통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비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얼굴 표정 말씀하셨고 목소리 말씀하셨고 행동 이렇게 쥐어박는 행동 이렇게 취하셨는데 목소리나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시선 몸짓 행동 생리적인 반응 그리고 한 가지 근접 거리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너 참 잘했어. 단어적인 거는, 너 너무 잘했다.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 듣는 기분이, 아이고, 너 참 잘했다. 이러면은 기분이, 그거는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어떤 이렇게 목소리의 톤과 그 다음에 억양에 따라서 이것은 의미 전달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 보시면은 미소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그들의 그 의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있는데 시선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근데 계속 눈을 뚫어지라 계속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눈도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코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고 턱까지 돌아가면서 보고. 근데 참 그거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대화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계속 눈만 보고 있거나 이 사람 턱만 보고 있거나 계속 머리 꼭대기만 보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은 본인도 이상하고 상대방은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회피하나? 아니면 피하고 있나?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몸짓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시니까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손 사용하시는 거나, 뭔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약간 경직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들, 그리고 네, 생리적인 반응들, 가쁜 숨, 일시적인 발진, 얼굴 붉힌 창백, 공동 확대, 이런 것들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어떤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근접거리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근접할 수 있는 거리들,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의 거리는 15cm에서 46cm래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각자 처음에 제가 봤더니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 분씩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 영역에 오는 게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모여 앉으세요. 6분이서 앉으세요. 하는데 6분이서 안 앉으시고 4분이서 그것도 어느 정도 공간을 내 개인 공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것들을 잘 보시면은 내가 대인관계 할 때, 그리고 아니면 그 아이들하고 대인관계 할 때 그 거리를 좁힌다라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를 좁힌다는 거는 물리적인 거리를 좁힌다는 거랑 좀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물리적으로도 약간 거리를 두게 돼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친밀한 사람한테는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거리를 좁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역으로 이거를 조금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을지, 단어는 7%밖에 되지 않아요. 100% 중에서 바디랭귀지가 55%의 의사소통의 표현을 하는 것들이 비중이 그 정도로 비중이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 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소리의 어떤 톤이 어떤지가에 따라서 그 소통의 비중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단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강의하실 때 강의의 주 재료가 언어잖아요. 근데 그 언어 표현에 있어서의 바디랭귀지.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비언어적인 것들을 개발을 하셔야지 어쩌면 강의뿐만 아니라 강의 이외에 아이들과 상담할 때나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하실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과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의사 확인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말, 개념으로 바꾸어서 진술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으면은 다시 묻는 거죠. 내가 듣기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맞는지. 지각 확인은 이런 의사 확인뿐만 아니라 그 느낌과 경험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건데 너가 이런 감정이니? 이런 느낌인 거니? 라고 다시 한번 그 느낌이나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실 필요도 있어요. 말 바꾸는 것들. 이것도 다시 이게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할 때 여기 보면은 얘기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하는 대답을 잘 듣는다. 가능한 한 개방적인 질문을 한다. 질문을 하되 구체적으로 한다. 외를 사용하는 질문은 가능한 한 피한다. 이중 질문은 피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것들이 효과적인 언어소통이라면은 비효과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볼게요. 보시면 명령 또는 지시, 요구적인 표현들, 그리고 경고, 위협적인 표현, 그리고 훈계, 설교적 표현, 충고나 제한적, 논리적 설득이나 논쟁, 비판, 비평, 비난, 분석, 진단, 동정, 위로, 탐문, 신문적 표현, 퇴행적, 주기, 환기적 표현이 있어요. 교사라는 직업이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되게 권위적인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내 말 들어. 너 반드시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거 해. 이런 어떤 지시적이거나 명령적인. 그런데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목소리 톤이나 비언어적인 것들을 조금 바꾸시면은, 그것 좀 해줄래? 그거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끝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 단어의 어떤 끝들, 서술어라든지 어떤 목소리 톤만 바꾸시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어떤 의사소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고, 위협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거 이제 엄마들이 많이 하죠. 너 그거 안 하면 너 엄마 그거 게임기 안 사줄 거야. 너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하지만 뭔가 경고하고 위협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공포심을 막 이렇게 그 아이한테 주입을 해서 너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처단을 하겠다. 그래서 아이가 순종하려고 하게 하지만 이것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위협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이런 위협들이 있을 때에는 그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저항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저항이 그 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말하는 상대한테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다음에 거부하거나 분노의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들, 이럴 때는 이제 상대방의 열등감이나 무력감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나 논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대방이 아예 그 사람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거나 그리고 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내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계속 내 열등감을 자극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 진단적 표현. 여기 위협과 좌절을 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궁지에 몰리거나 폭로되고 불신당했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다르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대화가 단절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촉각을 세워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야지 뭔가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런 느낌들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동정, 위로 표현. 왜 위로하는 게 뭐가 나쁠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슬픔이 처한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이 어려운 애들을 위로해주는 게 당연한데, 그것도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위로받을 사람이고 동정받을 사람이라는 느낌을 계속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교사 학생 간보다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하고 더 좀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서로 동료 간에. 그리고 10번은 퇴행, 주의, 환기적 표현인데, 뭔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럼, 근데 야, 오늘 날씨가 어떻대? 라고 갑자기 주제로 확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퇴행적이고 주의, 환기적 표현들은 뭔가 어려운 문제 극복했을 때 그거를 회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암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10가지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그 경청하는 것과 경청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역할극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내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하셔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을 설득하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를 갖고 설득을 막 해주시고, 듣는 선생님은 정말 최대한 내가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모든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보이셔서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어떻게 잘 안 하는 사람을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내 말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보셨을 때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이야기가 고프셨나? 이런 생각도 살짝 좀 들었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대상이 굉장히 필요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뭔가 아까 분위기는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고 들어오셨을 때 조금 얘기하시는 그룹도 있었지만, 이제 각자 뭐 아이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각자 책을 보시다든지 소통하지 않는 모습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딱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셨는지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그 조혜리 마음의 창 이제 선생님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고점 척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그 문항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지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자기 노출과 그 다음에 그 자기 노출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피드백,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해가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어서 방금 체크하신 거는 자기 노출과 피드백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신 문항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개방 영역과 맹인 영역, 은폐, 미지 영역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축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그 가로축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정보, 그리고 이 세로로는 타인이 아는 정보, 타인이 모르는 정보를 얘기를 해요. 개방형으로 이제 나오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인간관계가 원만하다고 하죠. 원만하고 적절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말들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호감과 친밀감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개방 영역이 지나치게 너무 넓다 그러면은 너무 호들갑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너무 나서고 모든 것들이 왜냐면 사람은 좀 비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듣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한대요. 그다음에 자기 주장형, 맹목 영역이 좀 크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이나 의견을 되게 잘 전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지녔고 솔직하고 시원시원해요. 그런데 이게 피드백이 영역이 되게 점수가 낮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약간 조금 무관심하거나 약간 둔감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다른 사람 말에 조금 더 경청하는 주의를 조금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중형의 선생님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속이 깊고 되게 신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만 자기 이야기는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에는 이제 내면적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런 형이 현대인에게 가장 많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그룹에는 가장 많은 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개방적이신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립형의 인간관계가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걸 불편해하거나 무관심해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대체로 심리적인 고민이 많고 부정적인 삶을 살 경우가 많고 좀 인간관계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유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그런 유형한테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다가갈지도 좀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드릴 거고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활동입니다. 상징물로서 무언가를 표현하실 건데 한번 선생님들의 속을, 마음을, 나의 내면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상징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제 눈을 뜨시고요. 좀 이미지화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한번 본인을 상징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옆 사람에게, 이 선생님이 다른 테이블 옆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 것 지금 받으셨죠? 예. 거기에다가 상징물을 한번 좀 보세요. 나한테 주어진 이 사람의 상징물이 어떤 건지,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징물의 배경을 한번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상징물을 보시고 여기 약간 지체예요. 그러니까 상징물을 보시고 그 상징물과 닮고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걸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두 칸을 옮길게요. 상징물에 이걸 그리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라고 느껴지는 걸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또 두 칸 이동을 할게요. 이번에는 그 상징물한테 선물을 주실 거예요. 상징물 한번 보시고 이 상징물한테 필요한 거나 아니면 주고 싶은 것들, 선물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상징물에 선물을 주세요. 이제 원래 본인의 그림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한번 돌리시면은 자기 그림이 나올 때 딱 받아주세요. 어떤 선생님 먼저 조금 자발적으로 나는 이 그림을 나의 상징물과 나의 그림을 좀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상징물을 어떤 걸 그리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은행나무가 이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은행나무 밑에 이제 그네를 메고 탄 적이 있어서 그런 추억도 있고. 그림이 이제 그리시고 한 바퀴가 다 이렇게 돌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 받아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림이 근사해져서 왔다. 그 그림 받으셨을 때 어떤 게 그 스트레스로 느껴지셨어요? 여기 구름 날아가는 부분이 다른 거 다 꽃도 그렇고 여기 쉴 수 있는 벤치도 그렇고. 예. 네. 그럼 어떤 게 가장 큰 선물로 느껴지셨어요? 꽃이 좋았습니다. 꽃이요. 색깔이 환해서요. 색깔이 환해서. 여기서 지금 꽃과 구름을 그려주신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예. 선생님 꽃 그려주셨어요. 어떤 의미로 꽃을 그리셨어요? 나무를 보니까 이제 푸른색 문제잖아요. 그래서 꽃도 같이 있고 또 꽃은 또 화사하니까 예. 그려주면 참 예쁜 그림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어떤 지시를 할 때 하셨죠? 그러니까 예, 배경 그림 그리실 때. 예. 흙과 예. 그리고 구름 그려주신 선생님. 예. 뭐 할 때, 친구 그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닮은 거 그리라고 할 때. 마지막에 마지막이 선물이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라고 할 때, 나무가 주라고 봤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나무인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해 하나 그려줬고요. 그다음에 나무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외로운 것 같아서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구름이 나무에 막 친구 걸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그래도 그나마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받아들이시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명을 또 들었는데, 설명 들으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되게 죄송하네요. 이건 죄송한 것보다 이제 우리가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선물을 줄 때, 저쪽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왜냐면 그 사람이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더 치밀하게 알수록 더 좋은 것들을 적절하게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주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 그림에서? 자동차. 휴식이라는 정적을 깨는. 휴식이나 정적을 깨는 그런 의미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스트레스로 안 받으셨. 조금 해가지고 생각이 안 봤어요. 네, 근데 주인은 받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받으셨어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를 다른 사람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는 나는 아니지만 옆에서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옆 사람이 괜히 흥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 그러니까 작은 요소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봤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림보다는 배경을 그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선물 같다라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게 소통일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그냥 나하고 어울릴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랑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나랑 뭔가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배경적인 것들이 나한테는 위로가 되고 선물로 느끼실 수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 누군가한테 뭔가를 이렇게 선물이라는 것들을 하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짠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 옆이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고 내가 조금 뒤로 물러설 수 있어서 좀 편안하게 그것들을 구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그런 어떤 그런 말이나 아니면 태도가 그 상대편에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건 이제 내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줄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쓰고 있는지 좀 그림 그리시면서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사람인지. 근데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시는 선생님들 분들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 그게 왜 스트레스가 됐는데? 라고 발뺌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들 보면은. 왜냐면은 이렇게 그 표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심층적으로 이걸 스트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유형이 좀 그렇구나라고 나를 좀 파악하시는 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저희가 이제 비언어적인 활동이잖아요. 비언어적인 활동 뒤에 언어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활동을 했을 때 우리의 추측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각자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들. 그래서 이게 다시 언어적인 것들로 소통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